천명은 이제 제 것입니다. 늙은 사자는 그만 흙으로 돌아가셔야죠. 아, 안 돼. 아들아. 내 놈이 감히 아비를. 빗속에서 울부짖는 아버지의 얼굴 위로 아들은 차가운 흙을 한 삽 가득 퍼부었습니다. 아들이 아비를 산채로 묻다니. 천벌을 받을 놈. 흙더미 속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들의 입가엔 악마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편히 가세요, 아버지. 장례는 제가 성대하게 치러드릴 테니.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흙을 씻겨내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흙구덩이를 파헤치고 있었다는 것을. 지옥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처절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유령의 손짓처럼 기괴하게 흔들렸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명그룹의 제왕 강철한 회장이 진흙탕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강철한의 몸은 마취제에 취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정신만은 소름 끼칠 정도로 또렷하게 살아있었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강철한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몸이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짐짝을 나르듯 강철한의 팔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강철한의 시선이 힘겹게 위를 향하자 우산을 쓴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강철한이 목숨보다 아꼈던 장남 강인성이었습니다. 강인성이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거기 구덩이 앞에 던져. 너무 깊게 팔 필요 없어. 어차피 이 비에 다 쓸려 내려갈 테니까. 부하들이 강철한을 가파낸 구덩이 바로 옆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철한의 얼굴이 진흙 범벅이 되었습니다. 강철한은 눈을 부릅뜨며 아들을 노려보려 했지만 눈꺼풀조차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강인성이 천천히 다가와 쪼그리고 앉더니 강철한의 얼굴에 묻은 흙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라고. 강철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말은 되지 못했습니다. 성아. 강인성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철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천명그룹은 이제 제 겁니다. 늙은 사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서 흙으로 돌아가셔야죠. 제가 회사를 더 크게 키울 테니 저승에서 지켜보세요. 강인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하들에게 턱짓했습니다. 덮어. 그 짧은 한마디가 강철한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부하들이 삽을 들고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철퍼덕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갑고 축축한 흙이 강철한의 다리를 덮었습니다. 이어서 가슴 위로 묵직한 흙더미가 떨어졌습니다. 강철한은 숨을 쉬려고 입을 벌렸지만 그 순간 흙이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놈이 감히 아비를 생매장해? 강철한은 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흙 속에 파묻혀 웅웅거리는 진동뿐이었죠. 강인성은 구덩이가 점점 채워지는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작에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왜 끝까지 욕심을 부려서 험한 꼴을 당하십니까? 편히 가세요, 아버지. 흙이 얼굴을 완전히 덮기 직전
번개가 번쩍하며 강인성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악마의 가면이었습니다. 이내 강철안의 시야는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코와 입이 막히고 폐가 쪼그라드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감 속에서 강철안의 의식은 공포를 넘어선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죽어서도, 내 기필코 죽어서도 내 놈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강철안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빗줄기는 그가 묻힌 땅을 쾅쾅 두드리며 흔적을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인성은 평평해진 땅을 구두발로 꾹꾹 밟으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철수해. 내일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강인성과 일당들이 산을 내려가자 야산에는 다시 거센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 억울하게 묻힌 한 남자의 원함만이 땅 밑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매장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바위 틈에 작은 비닐 천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복명자가 촛불을 켜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복명자는 오늘로 100일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복명자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땅 밑에서 쿵, 쿵 하고 울리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복명자가 쥐고 있던 묵주를 떨어뜨리며 흠칫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여? 지진인가? 복명자는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산짐승이 뛰어다니나 싶었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때 복명자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야, 사람 살려라. 지금 당장. 복명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헛소리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복명자는 비닐 천막을 걷어차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비를 챙겨 입을 정신도 없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만 복명자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누구 없슈? 거기 누구 있쥬? 복명자는 바닥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땅속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느껴졌습니다. 복명자는 그 자리가 방금 흙이 덮인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삽도 괭이도 없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사람이 묻혔나 봐. 복명자는 바닥에 엎드려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질퍽한 진흙과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복명자의 손을 공격했습니다. 단단한 돌에 부딪혀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와 빗물과 섞여 흘렀습니다. 하지만 복명자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소. 내 금방 꺼내줄라니까. 제발 숨만 붙어 있으소. 복명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흙을 퍼날랐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멈추면 저 아래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에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분이 3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명자의 손끝에 물컹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흙 밖으로 삐져나온 창백한 손이 허공을 휘젓다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찾았다. 잡으소. 내 손 잡으소. 정신 차려야 혀. 복명자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으로 흙투성이인 강철안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진흙의 흡착력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으아,
나오시오. 제발 나오란 말이오. 복명자가 엉덩방아를 찌으며 강하게 당기자 흙더미 속에서 강철안의 얼굴이 쑥 빠져나왔습니다. 강철안의 입과 코에서 흙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컥, 컥, 쿨럭. 강철안이 거친 기침을 토해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숨소리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강철안은 초점 없는 눈으로 칠흑 같은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 옆에는 탈진한 복명자가 흙범벅이 된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내리꽂혔습니다. 그 빛에 두 사람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반쯤 묻힌 채 헐떡이는 남자와 그 남자를 살려내고 피투성이가 된 여자. 복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강철안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소리쳤습니다. 살았슈? 정신이 드슈? 아이고 세상에. 이 산중에 산송장이 될 뻔했네 그려. 강철안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지만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아비를 생매장했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 손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을 구했습니다. 복명자는 강철안이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하자 억척스럽게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요. 내 토굴이 바로 저기니께 어피슈. 어서. 복명자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강철안을 짊어지다시피 하고 빗속을 뚫고 걸어갔습니다. 진흙바닥에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복명자는 강철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며 방금 파헤쳐진 구덩이의 흔적을 씻겨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휩쓸고 간 산속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강철안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이었죠. 마취제 기운은 가시지 않아 머리가 깨질 듯 지끈거렸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사지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폐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흙냄새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강철안이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좁고 허름한 토굴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온갖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한쪽 구석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슈? 밤새 끙끙 앓아서 죽는 줄 알았네. 복명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양은 냄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얼굴과 손에는 어젯밤의 상처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고 곳곳에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복명자가 냄비에서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후후 불며 강철안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것은 맹물에 된장을 조금 풀고 쑥을 넣어 끓인 묽은 죽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사내 진미만 먹어왔던 천명그룹 회장 강철안에게는 개밥보다 못해 보일 음식이었죠. 드셔보슈. 쑥을 넣어서 독기운 빼는 데는 최고니께. 억지로라도 넘겨야 산다니께요. 강철안은 거부할 힘도 없이 입을 벌려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투박한 쑥국 한 숟가락이 평생 먹어본 그 어떤 보양식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철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은 아비를 죽이려 했는데 생판 남인 이 여자는 자신을 살리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강철안이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는 내 꼭 갚으리다. 복명자가 손사래를 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갚긴 뭘 갚아요. 그저 몸이나 추스르슈. 그나저나 이름이 뭐요? 자식들은 어디 가고 그 험한 꼴을 당했대?
강철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명그룹 회장이라고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생매장당했다는 치욕스러운 사실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강철한이 눈을 피하며 나지막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가요, 김철수, 자식 농사 다 망치고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라오. 빚쟁이들이 날 산에다 버리고 갔소. 복명자가 혀를 끌끌 차며 강철한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쯧쯧,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요즘 세상이 참 무섭구먼. 돈이 뭐길래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든대. 그때였습니다. 토굴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천명그룹 강철한 회장의 실종 이틀째, 경찰은 야산 일대를 수색 중이나 폭우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강인성 부회장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강철한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이름에 강철한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돌변했습니다. 비상경영? 내 시체가 발견되기도 전에 왕관부터 쓰시겠다? 이 패륜한 놈. 강철한이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자 복명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웜에 김씨 아저씨 왜 그려? 어디 아파요? 강철한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갑자기 오한이 들어서 그렇소. 괜찮소. 복명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쯧쯧, 저런 재벌 회장님도 참 불쌍하네. 돈 많으면 뭐여, 산속에서 객사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아저씨나 저 회장님이나 목숨 줄 위태로운 건 매한가지구먼. 복명자의 무심한 한마디가 강철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강철한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강철한은 죽었다. 지금부터는 내 놈을 지옥으로 끌고 갈 저승사자만 있을 뿐이다. 한편 그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 천명그룹 부회장실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에서 강인성은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사라진 세상은 그야말로 그의 천하였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대포폰이 진동했습니다. 신복인 조 실장이었습니다. 처리됐나? 시체는 확실히 확인했고 강인성이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넘어 조 실장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인성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 뜸 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해. 현장에 시체가 없습니다. 구덩이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강인성이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뭐? 시체가 없어? 그게 무슨 개소리야. 어제 분명히 묻고 왔잖아. 그게 비에 씻겨 내려간 건지 아니면 짐승이 파먹은 건지 흔적이 묘합니다. 하지만 흙이 파헤쳐진 모양새가 강인성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취제를 치사량 가까이 투여했습니다. 살아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체가 없다는 건 최악의 변수였죠. 강인성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짐승짓이겠지. 멧돼지가 시체 파먹는 거 하루 이틀이야? 아니면 내 놈들이 뒤처리를 똑바로 안 했거나. 강인성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인성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산 뒤져. 이 잡듯이 뒤져서 시체 찾아내. 짐승밥이 됐으면 뼈라도 찾아오란 말이야. 그리고 조 실장, 잘 들어. 강인성이 목소리를 낮추며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숨이 붙어 있는 걸 발견하면 그땐 확실하게 목을 따. 목격자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산에 있는 생명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 전화를 끄는 강인성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왜 얌전히 가시질 않아요? 왜 자꾸 아들 손에 피를 묻히게 하십니까? 편히 가시라니까요. 명령을 받은 조 실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전문 사냥꾼들과 험상궂은 용역 깡패들을 소집해 트럭에 태웠습니다. 사나운 shepherd들이 컹컹 지저대며 트럭에 올랐습니다. 수색대는 산 입구부터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산속의 토굴.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산속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강철아는 벽을 짚고 일어서려다 몇 번이나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대로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이고, 좀 누워 계시라니까 왜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슈. 명자가 약초를 찢다 말고 달려와 강철안을 부축했습니다. 강철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숲속에서 번뜩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토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바람을 타고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놈들이다. 벌써 냄새를 맡고 쫓아왔어. 강철아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추격대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생명의 은인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강철안이 명자의 팔을 밀어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야겠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빚쟁이들이 냄새를 맡고 쫓아온 것 같소. 강철안이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기어가려 하자 명자가 기겁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밤중에 몸도 못 가누는 양반이 어딜 간다고 그려. 나가면 죽어요. 산짐승 밥 된다니께. 비키시오. 나 때문에 아주머니까지 해를 입을 수 있소. 제발 비키시오. 강철안이 소리쳤지만 명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명자는 오히려 낡은 나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에 버티고 앉았습니다. 명자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빚쟁이가 오든 저승사자가 오든 내 환자는 내가 지켜유. 정 무서우면 저기 장롱 뒤에 숨어 있기나 하슈. 밤눈 어두운 노인네 내보내고 나 혼자 편하자고. 난 그렇게는 못 사니께. 강철아는 명자의 그 투박하지만 강인한 마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밖에서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더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토굴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낮 산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명자는 강철안이 먹을 약과 죽을 쓰기 위해 읍내 장터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토굴에 홀로 남겨진 강철안은 낡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긴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시시각각 조여오는 공포로 타들어가고 있었죠. 밖에서 들려오던 산새 소리가 뚝 끊기고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강철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토굴 밖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바스락 하고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짐승의 거친 숨소리와 킁킁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강철환이 곁에 있던 쇠꼬챙이를 집어들고 등 뒤로 숨겼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결국 왔구나. 쾅!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강철환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문 밖에는 덩치가 곤만한 사내가 엽총을 어깨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큼지막한 사냥칼을 차고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는 사냥꾼 최포수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나운 shepherd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금방이라도 강철환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죠. 최포수가 톡을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구석에 웅크린 강철환을 보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산속에 멧돼지가 아니라 웬 귀하신 분이 숨어 계시나 했더니 최포수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전단지를 꺼내 강철환의 얼굴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강인성이 뿌린 수배 전단이었습니다. 신봤다. 50억짜리 로또가 여기 숨어 있었구먼. 강철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기 위해 현상금까지 걸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강철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 넌? 돈이 필요하면 내 더 주마. 얼마면 되느냐? 최포수가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돈이야 회장님 아드님이 아주 섭섭지 않게 준다던데요. 게다가 산채로 데려가나 죽여서 데려가나 값은 똑같다니 굳이 힘 뺄 필요 없겠소다. 최포수가 허리춤에서 사냥칼을 스르릉 하고 뽑아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강철환은 등 뒤에 쇠꼬챙이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노구의 몸으로 저 건장한 사냥꾼과 맹견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자, 회장님. 너무 원망 마십시오.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 최포수가 칼을 빙글빙글 돌리며 강철환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철환이 눈을 부릅뜨고 최후의 발악을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이놈아, 썩 물러가라. 토굴문이 덜커덩거리며 열리더니 장에서 돌아온 복명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복명자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들고 있던 약초 망태기를 최포수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남의 집구석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복명자는 부엌에 있던 낫을 집어들고 강철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낫을 쥔 손만큼은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최포수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줌마는 뭐야? 다치기 싫으면 비켜. 이 영감탱이 목숨값이 얼만지나 알아? 목숨값? 지랄하고 자빠졌네. 돈이면 다요. 내 환자 건드리면 국물도 없어. 덩치만 산만해서 힘없는 노인네를 괴롭혀? 썩 꺼져. 복명자가 낫을 허공에 휘두르며 악을 썼습니다. 강철환은 멍하니 복명자의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그저 빚쟁이 김씨일 뿐인데 이 여자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강철환에게 그 모습은 너무나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최포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 이 아줌마가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비키라니까. 못 비켜. 죽일 거면 나부터 죽이고 가. 복명자가 눈을 질끈 감고 낫을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강철환이 복명자의 어깨를 잡으며 나서려 했습니다. 비키시오. 나 때문에 아주머니까지 다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살기등등하던 최포수가 갑자기 푸아하 하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토굴이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에 복명자와 강철안이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최포수는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들고 있던 사냥칼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엽총도 어깨에서 내려 구석에 놓았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줌마 아니 여사님. 그 낫 좀 내려놓으십시오. 무서워서 오줌 지리겠습니다. 최포수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잡더니 강철안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쿵소리가 나도록 박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접니다. 천명장학생 일기 최달구입니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토굴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복명자는 낯을 든 채 벙찐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여? 장학생? 강철안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포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포수, 아니 최달구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십니까? 20년 전 고아원에서 굶어 죽어가던 놈. 회장님이 만드신 장학재단 덕분에 학교 다니고 사람 구실하게 된 달구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놈은 아닙니다. 강철안의 기억 저편에서 까까머리 중학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후원 행사장 구석에서 빵을 허겁지겁 먹던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 달구냐? 예, 접니다, 회장님. 이 은혜 갚으려고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최달구가 씩씩하게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강인성이 고용한 사설 경우업체에 위장 취업해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수상함을 느꼈고 수색대의 자원에 들어와 회장님을 먼저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산을 뒤졌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험악하게 굴었던 건 혹시라도 주변에 있을지 모를 감시자들을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고, 난 또 10년 감수했네. 사람을 왜 그렇게 놀려먹어. 복명자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최달구가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이 너무 용감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때 최달구의 허리춤에 있던 무전기가 지직거리며 울렸습니다. 지직. 최포수, 이 구역 상황 어떤가? 뭐 좀 발견했나? 조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토굴 안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달구가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고 능청스럽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는 꽝입니다. 멧돼지 똥밖에 없습니다. 냄새나서 못 있겠네요. 확실해? 개가 짖지 않았나? 예, 멧돼지 새끼 한 마리가 튀어나오길래 쫓아냈습니다. 이쪽은 볼 거 없으니 3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무전이 끊기자 강철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라 생각했던 인물이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안이 떨리는 손으로 최달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다.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최달구가 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과 초코바, 생수 같은 비상식량을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강철안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동안 최달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회장님, 안심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강인성 부회장 놈들이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냐? 산 입구란 입구는 모조리 봉쇄됐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움직이시면 100% 들킵니다. 강철안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아군을 얻었지만 여전히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복명자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어쩐대요? 여기서 평생 살 수도 없고. 최달구가 비장한 눈빛으로 강철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폰은 도청 안 되는 대포폰입니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십시오. 제가 놈들의 눈을 피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강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복명자, 그리고 자신을 지키러 온 최달구. 이들이 있는 한 절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토굴안 세 사람의 눈빛이 작은 촛불 아래서 결의에 찬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달구가 건넨 대포폰을 받아든 강철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하나도 없었지만 강철안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번호가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었죠. 바로 자신의 그림자이자 천명그룹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신복, 민 실장의 개인 번호였습니다. 강철안이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강철안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혹시 민 실장마저 배신했다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철안이 목을 가다듬으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내 위스키는 발렌타인 30년산 아니면 입도 안 되는 거 잊었나? 이것은 강철안과 민 실장 단둘만이 아는 농담이자 암고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덜컹하고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민 실장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살아계셨습니까? 민 실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강철아는 눈을 질끈 감으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다.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겨우 돌아왔어.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지금 회사 상황은 어떻지? 민 실장이 코를 훌쩍이며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강인성 부회장이 이사회를 매수해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회장 취임식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틀이라 내 장례식도 안 치르고 잔치부터 벌이시겠다? 강철안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놈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들이닥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민 실장,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자정에 최포수가 알려주는 장소로 차를 보내. 경호원은 필요 없다. 자네 혼자 와. 알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인성 부회장이 빼돌린 비자금 이중 장부 제가 확보해 두었습니다. 잘했다. 역시 자네밖에 없군. 기다리고 있겠네. 전화를 끄는 강철안이 최달구와 복명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떠나야겠소. 최달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놈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산 반대편에 설치해둔 멧돼지 덫을 연쇄적으로 터뜨리고 연막탄을 피우겠습니다. 놈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면 그때 샛길로 빠지셔야 합니다. 복명자는 구석에서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떠난다는 말에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니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11시가 되자
산 반대편에서 쾅,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달구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3구역 폭발음 발생. 멧돼지떼가 나타난 것 같다. 전원 3구역으로 이동. 숲속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일제히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달구가 강철환에게 손짓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셔야 합니다. 강철환은 복명자의 부축을 받으며 짐승들이나 다니는 험한 새길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내려와 드디어 산 아래 도로변에 도착했을 때 강철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명자가 검은 비닐봉지를 강철환 앞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자, 이거 입으슈. 강철환이 봉지를 열어보니 시장통에서나 팔법한 싸구려 회색 양복 한 벌과 흰 셔츠가 들어있었습니다. 복명자가 어제 장터에 가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강철환이 어리둥절하여 복명자를 쳐다보자 복명자가 툴툴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울 간다면서 런닝 셔츠 바람으로 갈겨? 남사스럽게. 빚쟁이 피해서 도망가는 처지라도 옷은 단정하게 입어야 무시를 안 당하제. 강철환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 맞춤 정장만 입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10,000원짜리 싸구려 양복이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강철환은 흑투성이 몸 위에 셔츠를 꿰어 입고 양복 재킷을 걸쳤습니다. 소매는 댕강하니 짧고 품은 헐렁해서 볼품없기 짝이 없었죠. 복명자가 혀를 차며 다가와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아이고, 꼴이 이게 뭐여. 그래도 인물은 좋네. 젊었을 땐 여자 꽤나 올렸겠어. 복명자는 넥타이를 팡팡 두드려 주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돈 뭉치를 꺼내 강철환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5만원짜리 2장, 만원짜리 몇 장. 총 1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약초를 팔아 모은 복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가서 차비하슈. 밥 굶지 말고. 강철환이 놀라서 돈을 다시 꺼내려 했습니다. 아니, 이 귀한 돈을. 안 돼요. 받을 수 없소. 복명자가 강철환의 손을 찰싹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잔말 말고 넣어도 빚다 갚고 성공하면 그때 이자 쳐서 갚든가. 살아서 가기나 혀. 강철환은 주머니 속에 10만원을 꽉 쥐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 강철환에게 이 10만원은 그 어떤 거액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강철환이 복명자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복여사,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반드시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계시오. 복명자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이고 됐슈. 갚긴 뭘 갚아. 그저 안 잡히고 잘 살면 그만이죠. 어서 가슈. 차오네.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끄고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민 실장이 차에서 뛰어내려 강철환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민 실장은 강철환의 남루한 몰골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최달구도 강철환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무사히 복귀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뒷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강철환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 실장이 열어주는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강철환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복명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철아는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민 실장이 룸미러로 강철안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 가면 새 옷이랑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강철아는 자신의 짧은 소매와 흙 묻은 바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지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강철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옷은 갈아입지 않는다. 예. 하지만 내일 주주총회에 가시려면 이 옷이 내 갑옷이다. 강철안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노려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강인성 그놈이 묻어버린 흙, 그리고 나를 살려준 사람의 정성. 이 옷에 다 묻어 있다. 내일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가서 그놈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릴 것이다. 민 실장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아는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일 벌어질 전쟁의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생매장당했던 그날 밤의 공포는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강인성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아들아. 아비가 간다. 차는 어둠을 뚫고 결전의 장소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천명그룹 본사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죠. 단상 중앙에는 강인성 부회장이 검은 정장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 뒤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아버지, 고 강철한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강인성이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자 객석 곳곳에서 탄식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인성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궈오신 천명그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식된 도리이자 저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회장직을 수락하고자 합니다. 강인성이 준비된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저 의사봉이 책상에 닿는 순간 천명그룹의 모든 권력은 그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강인성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지는 찰나였습니다. 쾅 마이너스.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대포 소리 같은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젖혀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역광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도 부축도 없었습니다. 두 다리로 당당하게 땅을 울리며 걸어오는 그 남자. 누구야? 설마 강철한 회장?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남자가 빗속에서 걸어 나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물이 들어 누렇게 변한 셔츠, 소매가 댕강 짧은 싸구려 회색 양복, 그리고 촌스러운 10,000원짜리 넥타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천하를 호령하던 제왕의 기세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강철한 회장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강인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의사봉이 손에서 미끄러져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강인성은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강철아는 경호원들이 길을 막으려 하자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내리찍으며 호통쳤습니다. 비켜라. 감히 누가 내 앞길을 막느냐. 사자후 같은 일갈에 경호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습니다. 강철아는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가 강인성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버지의 얼굴에는 생매장당했던 그날의 흙과 분노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인성아, 많이 놀랐느냐? 네가 산채로 묻은 아비가 지옥 흙바닥을 기어 올라왔다. 강철환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진 그 말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생매장? 아들이 아버지를 묻었다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성이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금 노망이 드셨습니다. 충격 때문에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끌어내. 당장 끌어내란 말이야. 강철환이 콧방귀를 뀌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어젯밤 최달구 포수가 확보한 음성 파일과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덮어. 1000명 그룹은 이제 제 겁니다. 늙은 사자는 흙으로 돌아가셔야죠. 강인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민 실장이 단상 아래에서 서류 뭉치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여기 강인성 부회장이 빼돌린 비자금 이중 장부도 있습니다. 회장님을 살해하고 회사를 가로채려던 증거가 명백합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 강인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인성이 강철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철환은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강철환이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짱 마이너스. 강철환의 손바닥이 강인성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마이크를 타고 쩍하는 타격음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강인성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강철환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강인성을 1000명 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 또한 존속 살해 미수 및 횡령 혐의로 즉시 고발한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강인성과 그 추종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개 끌려가듯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강인성의 절규가 멀어지자 회의장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강철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제 운명 때문이 아닙니다. 저를 구한 진짜 영웅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강철환이 회의장 뒷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달구와 민 실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복명자였습니다. 명자는 흙이 묻은 낡은 몸빼 바지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양복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난리여. 김씨 아저씨가 왜 저기 있대? 명자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에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강철환이 단상에서 내려와 명자에게 걸어갔습니다. 홍해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강철환은 명자 앞에 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누님? 명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님이라니? 아저씨, 아니 회장님. 이게 다 뭐다요? 빚쟁이한테 쫓긴다며. 강철환이 빙그레 웃으며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끌고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철환이 자신의 촌스러운 양복깃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양복, 이 넥타이, 전부 이분이 사주신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옷입니다. 그리고 강철환이 명자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명자의 손은 밴드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 손을 보십시오. 맨손으로 흙을 파내어 저를 구해주신 손입니다. 이분은 나의 누님이자 천명그룹의 진정한 구세주 복명자 여사님이십니다. 강철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명자를 향해 집중적으로 터졌습니다. 복명자, 복명자.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명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남사시러워라. 이게 뭔 일이여. 명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강철환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장 남루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철환은 명자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남은 생은 이 사람의 저 거친 손을 지키는 데 바치리라. 명자는 얼떨결에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순박한 미소가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악의 무리는 처단되었고 선한 의인이 승리하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환은 그때까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자가 잡고 있는 그 손 안에서 끔찍한 고통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명자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조명 아래서 위태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철환 회장의 대저택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강인성 일파가 구속되고 경영권을 완전히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연회가 열리고 있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단 한 사람, 복명자만은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강철환이 선물한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불편해 보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실내에서도 두꺼운 흰색 예식용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지독할 정도로 진한 약초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강철환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명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누님, 왜 음식을 하나도 안 드셨습니까? 입에 안 맞으십니까? 주방장 불러서 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라도 끓여오라고 할까요? 명자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촌년이 이런 비단옷을 입으니께 체했나벼. 속이 좀 울렁거려서 그려요. 신경 쓰지 마슈. 명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갈라져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강철환은 그저 명자가 낯선 환경 탓에 긴장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강철환이 하인에게 손짓하여 와인 잔을 채우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쁜 날 아닙니까? 저를 살려주신 누님께 이 강철환이 정식으로 건배를 올리고 싶습니다. 받으시죠. 강철환이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 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명자의 손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멋대로 움직이는 고장난 기계처럼 덜덜 떨렸죠. 누님?
강철환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챙그랑 마이너스. 명자의 손에서 와인 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흰 식탁보를 적시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는 사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 쿨러. 명자가 입을 틀어막으며 기침을 하더니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코피가 아니었습니다. 입과 코에서 동시에 피를 토해내며 명자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누님. 강철환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명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명자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때 명자가 바닥을 짚으려다 낀 장갑이 벗겨졌습니다. 드러난 명자의 손을 본 강철환은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대체. 명자의 10손가락은 모두 손톱이 빠진 채 검게 변해 있었고 살점은 썩어 문드러져 뼈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손목을 타고 올라간 검붉은 줄이 팔뚝까지 침범해 있었죠. 장갑이 벗겨지자 향수 냄새 속에 숨겨져 있던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살이 썩는 냄새였습니다. 일주일 전 강철환을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던 그때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그 상처 틈으로 흙 속의 세균들이 침투해 감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명자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강철환의 옷자락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오라버니. 좋은 날에 초치면 안 되는디.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강철환이 복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그에게 짐이 되기 싫어 독한 약초를 지식여 바르고 진통제를 삼키며 버텨왔던 것입니다. 강철환은 그 처참한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이 미련한 사람아. 강철환의 절규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명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강철환은 피 묻은 턱시도 차림 그대로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명자의 옷을 찢고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강철환은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저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1시간 뒤 병원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강철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철환이 병원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라며. 당장 살려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살려내란 말이야. 병원장이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분은 폐혈증입니다. 손에 상처로 들어온 균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 독소 때문에 다발성 장기 부전이 왔고 지금 신장 기능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신장? 콩팥 말이요? 네. 지금 당장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혈액 투석으로도 독소를 다 걸러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강철환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식해. 내 거 떼어가. 내 콩팥 2개 다 줘도 되니까 당장 수술해. 하지만 병원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장기 이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환자분 혈액형이 RH-O형입니다.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라 맞는 공여자를 당장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강철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조 원의 재산으로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으로도 당장 저 사람에게 맞는 피 한 방울, 콩팥 하나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재벌 회장도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까? 고아라고 평생 혼자 살았다고 했소. 강철아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중환자실 통유리 너머로 온몸에 튜브를 꽂고 사경을 헤매는 명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지만 검게 썩어버린 그 형상이 눈에 선했습니다. 나 살자고 저 사람을 죽인 거야. 강철아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그 손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자신은 새 양복을 입고 회장 노름이나 하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명자가 밭일하다 다친 줄만 알았던 그 손. 장갑을 끼고 있길래 멋부리는 줄만 알았던 그 손.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민 실장이 다가와 강철안을 부축하려 했지만 강철안은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나도 죽을 거야. 저 사람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라고. 복도에 있는 모든 의료진과 환자들이 숨을 죽이고 강철안을 지켜보았습니다. 천하의 강철안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철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했던 말. 환자분 혈액형이 RH-O형입니다. 강철안이 벌떡 일어나 병원장의 어깨를 으스러져라 잡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소? 혈액형이 뭐라고? 예. RH-O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철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 한 방울 주기 싫어했던 자신. 그래서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들이 특이하다고 말했던 자신의 혈액형. 나야. 내가 그 RH-O형이야. 강철안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병원장과 민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이 RH-O형이시라고요? 그래. 내가 줄 수 있어. 당장 내 배 갈라. 당장. 강철아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살려보낸 이유, 명자와 자신이 만난 이유, 그리고 자신이 살아 돌아와야만 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여전히 우려 섞인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혈액형이 같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회장님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전신 마취를 견디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타인 간이식은 법적 절차가. 강철안이 병원장의 말을 끊으며 서슬퍼렇게 일갈했습니다. 절차?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내 변호사들 다 불러. 법무팀 전원 소집해. 안 되면 되게 만들어. 그리고 검사 당장 시작해. 강철안의 불호령에 병원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강철안은 피 묻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체열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명자를 살려내겠다는 결기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명대학병원 VIP 검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철안 회장은 소매를 걷어붙인 채 체열을 마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주치의와 병원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강철안을 만류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7순이 넘은 고령이십니다.
전신 마취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수술 중에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철환이 병원장을 노려보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늘이 정하는 거야. 저 여자가 죽으면 나도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수술 준비나 해. 그때 법무팀장을 대동한 민 실장이 검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 실장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회장님, 윤리위원회 긴급 소집했습니다. 타인간 장기 기증이라 절차가 복잡하지만 생명의 은인에 대한 보훈이라는 특수성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팀이 병원 측에 각서도 제출했고요. 잘했다. 안 되면 병원 문 닫게 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해. 무조건 승인 받아내. 강철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병원 관계자들은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잠시 후 검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사 결과를 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 안 맞는다고 하더냐? 강철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료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조직 적합성 항원 6개가 전부 일치합니다. 이건 친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도 나오기 힘든 확률입니다. 마치 두 분이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검사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강철환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왜 살아서 돌아왔겠나. 내 콩팥 떼어주고 저 여자 살리라고 하늘이 나를 살려보낸 거야. 이게 바로 천명이다. 강철환은 망설임 없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윤리위원회의 긴급 승인이 떨어졌고 수술실은 전쟁터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준비를 마친 강철환이 이동식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에서 복명자가 누운 침대와 나란히 서게 되었죠. 명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명자가 옆에 누운 강철환을 보고 눈을 힘겹게 떴습니다. 아저씨, 왜 또 누워 계셔? 어디 아파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명자는 자신보다 강철환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철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환은 링거 주사바늘이 꽂힌 손을 뻗어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자의 손은 여전히 붕대에 감긴 채였지만 그 온기만은 뜨겁게 전해져 왔습니다. 복여사, 아니 명자야. 나랑 같이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명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를 적셨습니다. 나 때문에 귀하신 몸에 칼을 댄다니. 이러면 안 되는디. 내가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런 소리 마라. 네가 나를 흙구덩이에서 꺼내준 순간 내 목숨은 이미 내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살릴 차례야. 강철환이 명자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라. 이 오빠가 옆에 딱 붙어 있을 테니까. 저승사자가 와도 내 허락 없이는 널 못 데려간다. 오빠. 명자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침대가 수술실의 육중한 자동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지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복도 의자에는 민 실장과 최달구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민 실장은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다리를 떨었고 최달구는 벽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산신령님, 조상님, 제발 굽어 살펴주십시오. 두 분 다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평생 착하게 살겠습니다. 시간은 야속하리만큼 더디게 흘렀습니다. 4시간, 6시간. 예상했던 수술 시간을 훌쩍 넘겨 8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안에서 다급한 외침과 기계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혈액팩을 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바이탈이 불안정해요. 민 실장이 벌떡 일어나 수술실 문에 매달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잘못되신 겁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최달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고령인 강철안의 심장이 버티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명자의 몸이 이식된 신장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오만 가지 불길한 생각이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걷히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다시 1시간이 더 흐른 뒤 드디어 수술 중 램프가 꺼졌습니다. 민 실장과 최달구가 숨을 멈추고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복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민 실장이 달려가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집도이가 긴 한숨을 내쉬더니 피로 묻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기적입니다. 예, 두 분 다 무사하십니다. 강 회장님도 잘 버텨주셨고 복명자 환자에게 이식된 신장도 거부 반응 없이 아주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소변도 바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성공입니다. 민 실장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최달구는 으아악 하고 괴성을 지르며 민 실장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실장님, 두 분 다 살았답니다. 그래. 하느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그들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실 밖 창문으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며 죽음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강철안의 심장 하나가 이제는 명자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피보다 진한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했죠. 천명그룹 회장실 문이 열리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강철한 회장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강철아는 소파에 앉아 믹스커피를 후후 불며 마시고 있는 복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의 얼굴에도 어느새 혈색이 돌고 살이 올라 아주 고와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강철안이 서류 봉투를 명자 앞 탁자에 툭 던졌습니다. 명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다요? 또 무슨 땅 문서 같은 거 갖고 온 거면 도로 가져가슈. 나 머리 아파서 못 살아. 아니야. 땅 문서보다 더 중요한 거야. 열어봐. 명자가 의심스런 눈초리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관계 증명서. 서류 맨 위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고 강철안의 자녀란에 복명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여? 내가 회장님 딸이라고요? 강철환이 껄껄 웃으며 소파에 등을 기대 앉았습니다. 법적으로 남매 사이는 만들 수가 없다더구나. 그래서 내 양녀로 입적했다.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명자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강철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고, 남사시러워라. 내 내일 모레 환갑인데 딸이라니. 남들이 알면 욕해요. 욕하라고 해. 누가 뭐라든 넌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핏줄이나 다름없는 동생이야. 호적상 딸이면 어떠냐? 우린 그냥 오누이처럼 살면 되지. 강철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명자는 투덜거리면서도 서류를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아로 외롭게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것입니다.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말로 늙어서 별일 다 겪네. 알았슈. 오라버니 맘대로 하슈. 명자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하자 강철환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어서 강철환이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천명재단 이사장 복명자. 황금색으로 새겨진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선물이다. 네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일, 이제 마음껏 해봐. 이사장? 나보고 감투를 쓰라고요? 나 그런 거 못해요. 누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래? 내 방식대로 하라는 거야. 내 방식대로. 강철환의 말뜻을 알아챈 명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쪽 방촌 골목. 점심시간이 되자 구수한 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명 밥차라고 적힌 거대한 트럭 앞에서 수백 명의 노인과 노숙인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 한가운데에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른 명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퍼 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많이들 드셔요. 김치도 팍팍 가져가시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요. 명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밥을 푸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낯익었습니다. 바로 강철환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그가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흰 가운을 입은 채 밥주걱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밥 푸는 솜씨가 영 어설펐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밥을 너무 많이 드시면 체합니다. 요만큼만 드시지요. 강철환이 밥 공기에 밥을 반만 담아주자 명자가 국자를 든 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강철환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아따 오라버니, 밥 좀 꾹꾹 눌러 담으라니께.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인심이 왜 이렇게 박해. 아니. 건강 생각해서 소식하시라고. 소식은 무슨. 배가 불러야 힘이 나지. 이리 내놔요. 회장티 내남. 명자가 밥주걱을 뺏어서 고봉밥으로 수북하게 담아주었습니다. 강철환은 머쓱한 표정으로 쩔쩔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과 수행원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과거에 독선적이고 냉혹했던 황제 강철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억척스러운 여동생에게 구박받는 철없는 오빠로 다시 태어나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만금을 벌었을 때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온 산에 철쭉과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강철환과 명자 그리고 민 실장과 최달구 포수가 산을 오르고 있었죠. 1년 전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던 그 공포의 야산은 이제 아름다운 꽃길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네. 딱 여기요. 명자가 멈춰선 곳은 양지 바른 언덕이었습니다. 과거 명자가 살던 허름한 토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아담하고 예쁜 정자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자 위에는 명자정이라는 현판이 멋들어지게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앞 강철안이 생매장당했던 구덩이 자리는 붉은 철쭉이 만발한 화단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강철안은 지팡이로 화단 앞을 툭툭 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으며 1년 전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여기가 내 무덤이 될 뻔했지. 차가운 흙이 내 코와 입을 막던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해. 강철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명자가 다가와 강철안의 팔짱을 끼며 밝게 말했습니다. 에이, 좋은 날, 왜 옛날 얘기를 하고 그려요. 다 지난 일이구만. 아니야. 잊으면 안 되지. 자니가 그 고운 손으로 손톱이 다 빠져가며 흙을 파내지 않았다면 난 여기서 썩어 한 줌 흙이 되었을 거야. 천명그룹이고 뭐고 다 소용없었겠지. 강철안이 명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명자의 손은 수술과 치료 덕분에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날의 흉터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야, 왜유 오라버니? 고맙다.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그리고 나를 사람 만들어줘서. 강철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명자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쑥스러운 듯 먼 산을 바라보며 짐짓 퉁명스럽게 대꾸했죠. 아따, 오라버니도 참. 하늘이 오라버니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오라고 살려보낸 거니께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요. 앞으로 100살까지 살면서 밥값하슈. 강철안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그래, 알았다. 내 100살이 아니라 120살까지 살면서 내 잔소리 다 들어주마. 두 사람은 정자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산 아래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거대한 도시 속에서 아등바등하며 욕심을 채우려 했던 지난 날들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봄바람을 맞으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앉아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최달구가 배낭에서 막걸리와 김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사장님, 날씨도 좋은데 한잔하시죠. 제가 직접 담근 겁니다. 최포수 솜씨 좀 볼까? 강철안이 반색하며 잔을 받았습니다. 민 실장도 돗자리를 펴고 안주를 놓았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쳐 산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에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강철안과 명자는 나란히 앉아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 우리의 천명을 위하여. 위하여. 건배 소리와 함께 카메라는 서서히 뒤로 빠지며 꽃 속에 파묻힌 정자의 풍경을 비췄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악연은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목숨, 그리고 하늘이 맺어준 온누이.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강철안 회장과 복명자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생매장한 비정한 아들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낯선 이를 위해 맨손으로 흙을 파냈던 명자님의 희생 덕분에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누며 진정한 남매가 된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고 꽃이 피어나듯 두 분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명자님처럼 귀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